과정이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또 보완해 나갈 내용은 어떤 것인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을 헌법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 사업장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첫 번째 교육으로 최저임금을 잡았습니다. 최저임금 탐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의 강사님은 금소법률원의 원장님으로 계시고요. 저희 후자매 법률위원장님으로 경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태우 변호사님 일단 박수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이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기본적 설명부터 위반 여부 판단하기,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18년 최저임금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사실은 최저임금이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 여부가 문제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용자들이 각종 탈법 행위가 이제 만연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하고 그에 대한 대응 사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이 필요한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86년도에 최저임금이 제정이 되고 88년도에 최초 시행됐습니다. 이 현재 최저임금법 1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저임금 수준 보장에서 이제 근로자, 이제 현재 그 개헌 논의 및 이런 과정에서 근로자라는 표현 대신에 노동자를 바꾸자 이렇게 이제 많이 요구가 제출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아서 그냥 법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처음 제정될 때부터 중간에 약간의 문구만 좀 바뀌고 하는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86년이니까 30년 좀 넘었죠. 시행 기준으로 하면 이제 30년 딱 됐고요. 87년 헌법에는 이제 최저임금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네, 헌법에 도입이 됐는데요. 현재 헌법이죠. 87년 헌법은.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제 시행해야 한다라고 해서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국제 기준에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66년도 흔히 우리가 사회권 규약이라고 부르는 국제규약에 의하면 국가는 최소한의 공정한 임금, 동등가치 노동, 동등보수, 노동자와 그 가족이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ILO 131호 협약은 개별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결제에 관한 협약을 두고 있는데 그중 일부 내용을 좀 보면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 최저임금제 수립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요. 법률적 효력을 가져야 되고 인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반했을 때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되고 단체 교섭은 이것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할 때 고려될 사항이 보편적인 임금 수준과 생계비,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현재 최저임금법에도 생계비가 있는데 이 생계비가 가족 생계비냐 아니면 무슨 생계비냐, 평균 생계비냐 아니면은 최저 기준의 생계비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사회계층의 상대 생활 수준을 감안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 그리고 경제개발 요건, 생산성 수준, 높은 취업 수준이 취업률 달성 및 유지 필요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역사학계에서 보통 얘기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이 1200년대, 1300년대의 경우에 이제 유럽의 흑사병이 돌면서 이제 인구가 급감을 해서 노동력의 이제 가치가 좀 상승했습니다. 시장 가치가 좀 상승을 했고,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을 하고, 당시 이제 노동자 계층, 아직 노동자 배급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그런 농노 계층의 어떤 요구도 좀 증대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당시 영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최대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경우에 벌금을 이제 부과하는 노동자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즉 임금 상승을 억지로 국가가 이제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반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밀란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뭐 프랑스 자크 레이낭하고 영국 와트 테일러이 난 이런 난들이 발생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안 쓰던 거다 보니까. 예. 이런 저항에 이제 직면한 끝에 1489년에 노동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그 30년 전에 제정됐던 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즉 식량 물가에 맞춰서 임금을 보장하라는,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제의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식량 물가라고 하면 당시에는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어떤 최저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맞춰서 임금을 보장하라는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저임금 제도의 시초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필요성은 인상 필요성은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몇 가지 통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5년간 보수와 임금 격차를 보면은 이제 사내이사 1인당 평균 보수가 10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이 한 명당, 정규직인데요. 정규직 한 명당 평균 급여가 5,400만 원 정도고, 비정규직은 1,654만 원 정도. 물론 이제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도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이 평균한 전체 임금 노동자가 한 2,733명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같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내에도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특히 사내이사, 소위 경영진과의 이제 임금 격차는 이제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런 최저임금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받느냐, 이런 이제 요구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유럽과 미국과 북미를 보더라도 평균 임금 상승률과 노동 생산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노동 생산성가 높아지고 있는데 평균 임금은 이제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공정한 임금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이제 사실은 여러 나라의 임금 체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빅맥 지수라고 해서 맥도날드가 워낙 여러 나라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 빅맥 가격이 흔히 이제 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지수로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맥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햄버거 한 개 값하고 비슷하죠. 근데 다른 나라 보면 이제 그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최저임금 수준이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이 3.06인데 반해서 다른 나라는 훨씬 높습니다. 사용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포함되는 항목이 적으니까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는 지금 가장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비교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그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정된 현재 적용 중인 최저시급은 7,530원이고 월 단위 환산할 경우 157만 3,770원입니다. 이 월 단위 환산 금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주당 유급 주유 8시간, 즉 주유, 현재 근기법에는 그 일주일당 유급 주유를 하루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령에 그 유급은 만근일 경우만 유급이고, 하루라도 결근하면은 이제 유급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법원은 이 유급 주유는 만근했을 때 보장된 거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시행령이 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이제 시행령에 기초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행령이 무효다, 이런 이제 논쟁도 좀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노동부 해석은 일요일 8시간 유급 처리 시간을 포함하고 토요일은 무급인 걸 전제로 해서 그럼 209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기초해 봤을 때 이제 2018년 최저시급이 좀 많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 작년에 6,470원이었는데 7,530원 올라서 16.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거는 맞고요. 위에 건 이제 금속 최저시급인데요. 이제 사실 아주 별로 차이 안 나죠.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독일의 최저임금이 2015년인가에 도입이 됐죠. 예전에는 이제 독일은 사실은 산별협약이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 제도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노조가 최저임금 도입에 반대했었습니다. 이거는 산별협약 등으로 해결할 문제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대했었는데,
그 선별적 적용률이 좀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임금 격차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독일도 이제 독일 그 선별 노조도 최저 시급 도입에 이제 동의를 했고 그래서 현재 독일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중인데 독일은 여전히 노동조합의 최저임금하고 그 법정 최저임금이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뭐 아슬아슬하게 이제 조금씩만 높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선별협약이 안 되다 보니까 별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판단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제 그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제 그 산입 대상 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받은 임금 중에서 모든 항목이 이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것만 이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입 대상 임금 혹은 비교 대상 임금이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 그것을 이제 골라놔야 되고 그것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 아까 노동부가 209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법원이 좀 약간 다르게 보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모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눈 액수가 나오죠. 그것을 최저 시급, 즉 7,530원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위반이다. 이제 차액이 얼마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린 1단계, 분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저임금의 최저임금과 비교할 임금, 산입해야 되는 임금, 산입임금. 이걸 먼저 상정하는 방법인데, 법에서는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것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 구조가 무엇이 산입되는 임금이다라고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은 빠져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죠. 정하고 있는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적당하지 아니하고 인정해서 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세 가지인데요. 보시면 이제 1회 이상 정기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반대가 아니고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은 매월 지급되는 게 아닌 것은 일단 최저임금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소정근로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임금, 대표적으로 연장근로 수당, 이런 거 당연히 소정근로 시간에 지급되는 게 아닌 거죠. 소정근로 시간이라는 것은 연장야간, 연장이나 휴일근로 같은 것이 아니라 애당초 약정한 근무하기로 정한 그 시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같은 거는 그건 동의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동의가 있어야지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것이니까 여기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행 규칙에서 별표 1하고 별표 2를 정하고 있는데요. 별표 1은 최저임금이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아까 법에서 정한 제외된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별표 2는 산입하는 임금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법에서는 산입하는 임금을 정한 게 아니라 산입하지 않는 임금만 정해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별표 1하고 별표 2 중에서 별표 2는 사실 거의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대법원은 별표 1만 고려해서 별표 1에 있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은 다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쟁점에서, 그러니까 노동사건을 보면 거의 모든 쟁점에서 대법원이 노동부 행정해석보다 유리한데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만은 대법원이 좀 불리하게 보고 있는 선곡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제외한 임금 빼고는 다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넓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반면에 노동부는 그 별표에 예시된 임금 명칭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최저임금 취지나 해당 내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사실은 별표 1하고 별표 1을 거의 동등하게 운영해와서 별표 위에 돼 있는 것은 이제 다 산입, 네. 별표 위에 예시되는 것은 이제 예시된 것은 산입을 하고 별표 1회에서 제외한 것은 다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원보다 약간 넓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약간 좁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좁게.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는 좀 유리했었는데요. 이제 법원은 이제 좀 엄격하게 1회에서 해당하는 거 말고는 다 포함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노동부 행정해석은 현재 시점에서 약간 보완이 돼가지고
그 명칭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랑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또 별표 위에 예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회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포함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도 약간 기존보다 좀 넓게 해석을 하려는 취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별표 1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별표 1은 뭐 이러한 외임금으로 돼 있죠. 예. 별표 1 자체가 그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뭐 정근 1개월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된 정근수당, 초과하는 기간에서 지급된 근속수당, 초과하는 기간에서 산정하는 상여금 이런 것들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산정하는이라고 되어 있죠. 산정하는.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여금이 산정기간과 지급기간이 다를 경우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논쟁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월, 즉 2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뭐 상여금 혹은 설이나 추석 등에 한 번 지급되는 뭐 여러 가지 임금 이런 것들은 매월 1회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산입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연 단위로 산정되는데 매월 지급하는 이제 그런 상여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기존에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변경해서 지급할 수가 있는데요. 노동부나 법제처는 산입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별표 1에 그 초과하는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즉 그러니까 매월 300% 매 1년에 600%로 산정을 하고 다만 지급만 한 달에 50%씩 한다. 이것은 산정 자체는 한 달을 초과해서 산정하는 것이니까 이에 따르면은 산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노동부랑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연 300%로 돼 있는 것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거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법원 해석이 약간 애매합니다. 법원이 연봉제 하에서 다른 연봉과 마찬가지로 기준임금의 1200%를 12등분해서 매월 지급한 사안에서 상여금은 이 별표 1에 제외된 임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함되겠죠. 포함되고 이렇게 되면은 비교임금이 늘어나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임금 산정 기간은 특별한 사정은 1개월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아까 그 별표에 충실한 어떤 그 판결 이유를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런 임금이 쟁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판결 이후에 그냥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이 대구고법 판결을 근거로 법원은 그 1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상여금,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에 이제 300% 지급되는 거, 산정되는 거, 이런 것은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면 이거는 이제 산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마찬가지로 별표 1에서 소정근로 일 혹은 시간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또 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뭐 연차 휴가나 뭐 아니면 뭐 연장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에 따르면 이제 근속수당하고 직무수당, 주휴수당 등은 다 산입이 되게 돼 있고요. 소정근로 시간에 대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통 평가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같은 경우가 좀 논란이 있는데 현재 대법원은 이제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휴가 아까 그 현재 법문상 이제 일단은 무조건 이제 유급으로 주게 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망근을 하면 그 망근한 건 일단 대가를 주는 거니까 망근이라는 것이 결국 소정근로 다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정근로 다 했으니까 주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생산고 또는 실적에 따른 임금인데요. 그 생산 실적 및 판매 실적에 따라 책정되는 경우라면은 이제 비교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현장 해석을 보면은 이제 헬스클럽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개인 이렇게 강습을 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T레인 I인데 U로 됐네요. PT 이런 강습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관리하는 회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추가적으로 수업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생산 실적 및 판매 실적에 따라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산입 대상이 되는 생산임금이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택시하고 거꾸로입니다. 택시하고 거꾸로인데요.
근데 반대로 호텔 객실과 식음료, 이용료 요금의 10%를 봉사의 명목을 징수해서 회사가 받았다가 매월 모든 종사원들한테 지급하는 경우, 이것은 실제로 어떤 노동자가 얼만큼 봉사했는지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게 아니라 율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고나 수입자에 따라 임금이 아니라고 봐서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택시 같은 경우는 그 산학금 초과분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죠. 물론 이제 그것도 대법원 판결은 회사에 반납했다가 노동자한테 들어오면은 관리 가능성이 있으니까 평균임금 포함되는데 그냥 먼저 회사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개인이 가져가면 관리 가능성 없으니까 임금 아니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것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좀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최저임금 산정할 때 택시 노조한테 분리했었는데 2008년, 2009년경에 법이 현재와 같이 개정이 돼서 생산고와 실적에 따른 임금을 산입한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학금 초과분은 이제 제외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정근로 시간을 막 축소해가지고 또 꼼수를 부리고 있죠. 근데 이제 일반 노동자들은 그 생산 실적이 판매 실적에 따라 정확하게 비례하는 거라면 오히려 포함되고 있는 택시 노동자가 이제 특별 규정이 있어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보조나 복리후생급여는 산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택수당, 통근수당 이런 것들은 이제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 측은 이런 거 다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 입장도 이 중에 일부는 산입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10대 통근수당, 가족수당, 복지수당, 뭐 보조, 식비 보조 이런 것들 다 산입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산입 대상 임금을 일단 골라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분모를 계산해야 되죠. 분모는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은 그 1년간의 한 달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 40시간에 토요일 무급이고 일요일 유급 처리가 되면은 209시간 만약에 토요일 8시간도 전부 유급이라면 243시간 토요일이 4시간만 유급이라면 226시간 즉 통상임금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랑 동일합니다. 노동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법원은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법원이 다르게 보고 있는 이유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그 금액에 한 달에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보고 있는데요. 통상임금 산정할 때는 현재 그 소정근로시간 수뿐만이 아니라 유급 처리시간 수까지 포함하도록 금기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기법 시행령하고 달리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유급 처리시간 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 유급 처리시간 수, 즉 주유라든가 아니면은 토요일이 유급으로 처리됐을 때 그 토요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정확히 말하면 유급 처리시간 수인데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경우에 174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제 유급 처리 시간 수를 빼면 114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노동부는 이제 그 40시간제에서 통상적으로 209시간이고 만약에 토요일 8시간도 다 유급을 처리한 경우면 243시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랑 분모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차익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그 차익에 따른 임금 처분 행사할 수가 있고 당연히 이것은 이제 일반 임금 청구권에 따라서 시효가 3년입니다. 이거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에 일반 임금체불하고 좀 다른 점은 일반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한번 뭐 친고죄는 아니지만 그 노동부나 검찰이 인재 수사했다가 합의가 돼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처벌 의사 표시를 하면은 다시 반의사 불벌 의사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 의사를 표시를 하면은 기소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사 표시하더라도 의미가 없고 항상 기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소시효는 5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법 위반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임금 낮추는 경우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총액은 동일한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넓게 하고 넓게 한 경우 그런 것이 과연 이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해당이 되는지 그게 좀 논란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이제 좀 불이익한 변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2호 조합 위반이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 회피 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식인데요. 세 개의 표를 보시면 모두 다 2,400만 원으로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여금은 원래 3, 6, 9, 12 이렇게 지급하다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포함이 되는지 뭐 일단 포함 한 달 단위로 지금 안 되니까 포함 안 되는 거죠. 기본급에 산입해서 매달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일부만 산입해서 이렇게 기본급을 좀 증액시키는 경우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죠. 200구 기준으로 하면 157만 3,370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170만이고 그 200만 원이니까 법 위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기존 위반이었다가. 죄송합니다. 자꾸 거꾸로 가네요. 이게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복리후생성 급여 식대를 이제 그 포함 이제 하지 않는 거니까 기본급 기준으로 보면은 최저임금 위반인데 이것을 기본급 포함시키게 되면은 총액은 동일한데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따지면은 역시 법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금의 월할 분할 지급 그 한 달 단위로 지급되지 않으니까 상여금 빼고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판단하는 최저임금 위반인데 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상여금을 이제 기본급에 산입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월 단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 이것이 만약에 산입돼서 임금에 포함되게 되면은 역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 노동부가 그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지 않던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서 산정과 지급주기 변경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만약에 취업규칙으로 그렇게 상여금이 부정된 경우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자 혹은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행정제도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뭐 노동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원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에서 어떻게 볼지는 아직 이렇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최저임금법이 그 최저임금법을 이유로 종전임금수를 낮추는 것이고 이 종전임금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노동부랑 같이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이렇게 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이제 방식이 아까 최저임금은 결국은 이제 분자 분모 두 개가 다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사용자들이 분자에 들어간 항목을 넓힘으로써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이었던 반면에 두 번째 방식은 분모를 좁힘으로써 분모를 적게 함으로써 결국 이제 최저임금 비교임금이 높아져서 위반 가능성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무급식 시간을 늘리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8시간 일하고 1시간 무급 휴게였던 것을 휴게 시간을 1시간 늘려 2시간으로 하고 7시간만 일하는 걸로. 하지만 그 임금 총액은 각각 조금 높이는 거. 시급이 좀 많이 오르죠. 이렇게. 이 보신 사례 보면 뭐 임금 총액이 아예 안 오르는 거 아니지만 1.3% 올랐는데 시급은 16.4% 오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요 위반이라는 2017년 기준으로 이제 그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실제로는 일을 해야 되는 근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휴게 시간으로 가장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시간이 과연 휴게 시간이냐 아니면 근로 시간이냐 다툼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방식인데요.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을 줄이기. 그래서
이건 사실 판례 입장했을 때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판례는 어차피 유급 처리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노동부 입장에 할 때는 그게 포함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유급으로 인정된 시간이 226시간이었는데 이걸 209시간을 줄인다. 그렇게 되면은 분모가 그 줄어드니까 비교임금이 높아짐으로써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총액은 동일한데 이 최저임금과 비교화된 임금이 하나는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이렇게 되니까 회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위반하는 노동자들에게만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거는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더 주는 거니까 불이익하게 변경을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문제는 발생하진 않지만 다만 이제 노동자 그 계급 내부에 이제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컨대 1호봉, 2호봉만 위반이라서 조정수당이나 보전수당 지급한다 그러면은 1호봉, 2호봉이 3호봉보다 일시로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호봉을 좀 재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똑같이 높이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악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 최저임금법이 작년 10월 달인가에 바뀌어서 올해 3월부터 현재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은 그 수습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에는 이제 감액할 수 있다고 돼 있었고 이 감액이 이제 10% 감액해서 90%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예외가 1년 미만의 경우는 이제 제외한다. 그래서 그 1년 이상 사용하는 노동자 중에서 수습으로 사용하는 기간 중에 그 3개월 그 이내의 범위에서 3개월 아직 안 된 분은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이 있었고 이것이 악용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사실 좀 개정이 돼가지고 완전 없앴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부 개정이 돼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또 아예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단순 노무라고 하는 건 수습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복잡한 거라면 뭐 수습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라면은 수습 초기 3개월은 이제 약간 좀 서툴 수도 있으니까 약간 감액된 임금을 주겠다는 건 법이 취지였는데 단순 노무는 아예 그런 취지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 노무의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서 현재는 이제 이 규정을 악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최저임금 인상 회피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개별 근로계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취업규칙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단체 협약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말씀을 드리면 개별 근로계약만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근로계약은 동의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겠죠. 계약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핵심적 근로조건이라고 써있는데 핵심적 근로조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계약은 동의 없이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기준법 17조에 보면은 이제 근로계약 체결 시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주휴, 연차, 유급, 휴가 그리고 이런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당연히 변경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변경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취업규칙에 상당히 위임하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왜냐면은 아주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나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나 사실은 근로조건을 보통 획일화해서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에서 하는 경우보다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칙을 다루는 것이 많고 근로계약은 이제 일반적인 위임 규정만 이제 그렇게 두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취업규칙이 제일 중요한데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법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그 노동조합, 그게 없다면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게 돼 있고 그 근로자 과반수는 판례 해석상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집단적 동의라고 하면 이제 토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이고 그래서 노사협의회 의원이나 근로자 대표 한 사람만이 동의했다고 해서 이게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잠깐 말씀드린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이런 거 할 때 그
그 합의 주체가 과반수 노조 혹은 과반수 노조 없을 경우 근로자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취업규칙 불이익은요, 근로자 대표 한 사람이 동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근로자 과반수 집단적 동의라고 하면 사용자의 계획이 배제된 상태, 사용자가 와서 이 변경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동의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 동의를 거쳐야 되고, 예, 최근 나온 이제 판결을 보면 이제 과반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토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과반의 형식적인 찬성을 받았다고 한다면 무효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식회사 대교의 이제 그 임금 피크제 사건인데요. 과반수 찬성을 훨씬 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첫 번째는 90%, 첫 번째가 80%, 두 번째 90%가 넘었는데 법원이 무효라고 봤습니다. 무효라고 본 이유는 이제 충분한 설명과 토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 토의를 저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조그만 단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동의를 받았다. 거의 개별 동의를, 그러니까 종이 한 장 다 나눠줘서 개별적으로 동의받은 거하고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렇게 받은 것은 집단적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본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단체합약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당연히 불리한 단체합약에 합의해줄 의무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는 거고, 계약과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의하면 일단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한 단역은 무효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비교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노사합의를 이거 포함시키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건 무효가 될 수밖에 없겠죠. 통상임금하고 반대 구조입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노사합의를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효가 되는데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비교임금에 제외돼야 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무효가 되는 거. 예, 국면이 반대가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 계약을 막아낸 사례 잠깐 보면은 이제 뭐 금속노조 대창주의 사례인데요. 경기지구 대창주의 사례인데 계약직 여성조합원에 가면 상여금을 폐지했습니다. 2014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2015년과 비교해보면은 상여금이 없어졌습니다. 시급은 올랐는데 상여금이 없어진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서 노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기존의 노동조합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계약직은 조직화가 안 됐었는데요. 계약직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단협에 적용이 되니까 당연히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상임위 복구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이런 계약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계약직 기간제 사례인데요.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이제 중식대를 폐지하고 기본급에 산입하는 식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최저임금 회피하기 위한 이제 그런 꼼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간제 노동자만 차별하는 거다라는 이제 차별 실현 신청을 해서 노동위원회에서 그 중식비를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대한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노동자하고 정규직 노동자 차별 사건이 최근에 많이 판정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런 복리후생성 급여에 대해서는 차별이라는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근로와의 관련성이 밀접한 여러 가지 수당들 이런 것들이 좀 차별 아니라고 나온 판례도 좀 있고 그렇긴 한데요. 약간 복리후생성 성격이 강한 임금 있지 않습니까? 임금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지만 복리후생성 급여 성격이 강한 거 그런 것들은 차별이라고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같은 취지의 그런 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기간제 노동자 차별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건 중기능 노동자에 대한 차별 사항인데요. 중기능 노동자들에 대해서 중식비랑 업무활동 보조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니까 결국 총액은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이제 차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간제법 위반은 아니고요. 근기법에 보면은 균등처우 위반 조항이 있는데 계약직이었던 것이 사회적 신분이어로 인정이 돼서 현재는 이제 중기직 노동자,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고 과거에 계약직 직원이었던 분들에 대해서 균등처우 위반이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법에 대한 이제 해석하고 올해 최저임금 많이 인상됨으로써 발생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TF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맡겼고 6가지 쟁점을 맡겼는데요. 작년 12월에 전문가 TF가 그에 대해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3월 달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6개 의제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협의가 결렬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용노동부로 이송이 됐고,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노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이 논의가 진행 중이고, 얼마 전에 비공개 청문회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근데 이제 6월 29일 노동부 장관 법에 보면은 3월 31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이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도록 돼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내로, 90일이면 6월 29일인데요. 6월 29일까지 그 최저임금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그에 대해서 나중에 뭐 혹시 이의가 있다면 뭐 이의 신청해가지고 8월 5일까지 이제 그 최저임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2019년 최저임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사실은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6월달 되면 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실제 4월 국회에서 이 최저임금 관련된 어떤 법 개정이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란 예상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 4월은 상당히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좀 약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근로시간 계약도 정말 이렇게 정강석과처럼 굉장히 짧은 한 이틀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근로시간 계약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뭐 국회 환노위가 이제 뭐 민주노총, 학노총 의견 듣겠다고 여러 가지 의견 조회 막 하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나왔던 것을 섞은 짬뽕안이 딱 갑자기 환노위에 올라가고, 환노위에서 그 안을 민주노총에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틀 만에 환노위 통과되고 법사위 통과되고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죠. 그래서 정말 정가석화처럼 진행이 됐는데, 최저임금법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위원회가 권고한 요지를 잠깐 살펴보면은 6개 중에서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산입법률 제외한 5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5개 쟁점, 첫 번째가 가구생계비 계층의 반영 방법인데요. 결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유는 이제 생계비의 직접 연동하는 방식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맞지 않는다. 현재 보면은 법에 생계비뿐만이 아니라 뭐 생산성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업종별로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계비를 직접 연동하는 것은 이게 왜냐하면은 법문 자체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직접 연동하면은 이게 직접적인 이렇게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디렉트로 연결되니까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 내용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별 가구생계비와 가구생계비도 뭐 1인 가구도 있고 뭐 2인 가구도 있고 여러 가지 3인 가구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가구생계비하고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체인위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좀 떠넘겼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업종별, 지역별 구분 방안인데요. 현재 법이 업종별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다수 의견은 일단 전체적인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데, 다수 의견은 일단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약간 요구적인 의견이었고요. 소수 의견은 이 법률의 근거 규정이 이미 있고 업종별 근거 규정이 있고 격차가 더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분 적용을 해야 된다. 다만 지금 바로 하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현재 어쨌든 당장 실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일치가 됐었고, 이거는 뭐 당장 시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노사, 공 이렇게 해서 9인 시간이 총 27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결론은 현행 방식 유지인데요. 다만 이 소수 의견 중에서 공익위원을 일단 유지한다는 게 다수 의견인데, 소수 의견은 공익위원이 아니라 그냥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차피 공익위원 해도 다 정부 의견 반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정도의 좀 이견이 있었고, 최종적인 결론이 현행 방식을 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요, 즉 위반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준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고 부가금 제도 신설하자는 의견이 권고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법상 임금 대장을 작성할 의무는 있지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리고 법에 보면은 임금 대장하고 임금 산정 근거 같은 걸 명시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계약 체결할 때 그러니까 임금을 이런 방식으로 산정하겠다는 것이 실제 당신이 이렇게 일해서 이렇게 임금을 주겠다는 계산 근거를 사실 제시할 의무까지는 법에 되어 있진 않아가지고 그 명세서 교부를 이제 법에 명시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 일한 근로시간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금 제도인데 부가금 제도는 최저임금 위반하는 미지급 임금이 있으면은 그 2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해서 이것을 그 피해 노동자한테 지급하도록 하자. 뭐 그런 일종의 증거적 손해배상이랑 비슷한 취지의 어떤 규정입니다. 네, 소득 분배 개선에 관해서도 이제 공고를 냈는데 이건 사실 뭐 최저임금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구조 개선하고 근로정예세 즉 현재 우리나라 복지구조가 정말 그 최저임금에 또 일하는 정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상위 계층이 약간 공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일을 하면은 오히려 더 일하면 사실 사회복지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하면 더 가난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일한 그 근로한에서 그 근로소득 액수에 따라서 좀 사회보장금을 좀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지급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의견도 있어서 확대하자는 건데 사실 결론은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종합적으로 쓰라는 것이고 OECD 같은 경우도 근로장려세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뭐 유일한 해법은 당연히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종합적으로 쓰라는 취지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입니다. 근데 TF가 상당히 좀 불리한 안을 내놨는데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지만 모두 다 불리한 의견과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되게 현재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좀 공통되게 깔려 있고요. 특히 통상임금하고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게 공통적으로 좀 전제가 되어 있는데 고정성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통상임금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정성인데 고정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즉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최저임금 비교임금에는 포함이 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불리한 것만 추산선택을 하는 거죠. 예. 뭐 없앨 거면 다 없애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고정성은 일단 통상임금에서는 요건으로 두면서도 최저임금에서는 요건으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좀 불리한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달을 초과해서 지급된 상여금인데요. 다수 의견은 이제 산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지급만 매달 된다면 최저임금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바꾸기 위한 시도들이 있고 그것을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도 명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초과해서 지급된 임금을 총액만 유지한다면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고 쓰자는 것인데 뭐 이건 현재 이제 노동부가 이걸 불이익 변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입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수 의견은 그 산정 대상 기간 및 지급 주기 모두 1년 초과해도 무방하다. 1년 안에 지급되는 거라면은 모두 다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평균에서 최저임금 이상이 되면 이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걸로 보자. 이거는 사실 뭐 최저임금법 취지를 완전 장탈하는 거예요. 최저임금법이라는 건 사실은 그 기본적인 단위 생활 기간 동안에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 달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인데 이거 뭐 산정뿐 아니라 지급 기간까지도 이 한 달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한마디로 뭐 막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임금인데요. 세 개의 대안을 뭐 우선순위 없이 그냥 변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행 유지, 두 번째가 현금성 임금을 산입한다. 이제 그 복리후생성 금품 중에서 이제 현물 부분은 현재처럼 빼더라도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것은 포함하자는 그런 약간 1안하고 3안의 절충적인 것이고요. 3안은 요 이 안에서 나와서 현물로 제공되는 거. 예컨대 뭐 식대 같은 거 그냥 급식으로 제공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최저임금 비급에 포함하자는 거죠. 이게 보통 이주노동자의 경우에 이제 보통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그 외국 이주노동자 아닌 경우에도 실제로 식대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1안은 현행 유지, 3안은 사실 거의 다 포함하자는 거고 2안은 이제 그 절충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점을 보면은 최저임금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단위로 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 확대하는 것은 이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아까 그 통상임금에 필요한 고정성 요건을 빼자라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법 체계상 최저임금이 가장 적고 그 다음 통상임금, 평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데 통상임금이 오히려 제일 적은 임금이 되고 최저임금이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평균임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썩 다리가 찢어지는 이런 어떤 그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법 체계에도 전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을 약간 말씀드리면은 일단 현재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노동자에도 최저임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현재 법에는 생계비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생계비, 보통 이제 최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가구를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걸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인상 효과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결론이 이르기 때문에 사실은 1인 가구도 당연히 보호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ILO 협약에서도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습 및 감시단적 근로자 감액 규정인데요. 수습 근로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법이 좀 개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데서 삭제를 할 필요가 있고 감시단적 근로자는 현재 법이 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법 개정이 빠져 있고요. 법 개정 이전에도 사실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적용되던 그 노동부 고시가 더 이상 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상 좀 사문화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개정이 돼서 현재 올해 3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에는 이제 더 이상 감당 근로자는 이제 그 포함이 안 되는데 이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습 근로자 부분도 아예 제외를 하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부는 200%로 보고 있는데 대법원은 174로 보고 있는 그 임금 환산 기준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분자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주일 다 일해야지만 주는 것이 주휴수당이고 다 일했다는 것은 소정고려에 대한 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주휴수당 분자에 들어가는데 이상하게도 분모유산은 그걸 또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외해서 174를 보고 있는데 사실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실무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그 이제 법에 아예 명시하자 그런 이제 제안이고요. 도급인이 책임 강화. 현재도 도급인 책임이 일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명시되어 있는 것은 도급계약 체결 당시라든가 아니면 도급 기간 중에 인건비 단가를 낮추는 경우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급계약 기간 당시 체결 당시가 아니라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임금 단가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 원가가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인상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도급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시하자는 거고, 이건 사실 이미 하도급법에도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법에도 공급 원가 변동 시에 그 하청업체가 원청에게 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 신청하고 이것이 꼭 변동을 다 반영해서 도급계약 체결해야 된다, 이걸 강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최저임금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은 그걸 강제할 수 있게 최저임금법을 명시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택시업종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산학금 초과분이 최저임금 비교임금에 빠지게 되면서 사용자들이 소정근로시간 수를 엄청나게 낮추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막 8시간, 9시간 일함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또는 4시간이라고 정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 사실은 뭐 보통 이제 택시 노동자들이 사회 근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간주근로시간제라고 있습니다. 사업장 외의 근로에 있어서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즉 과반수 노조 혹은 과반수 대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일하는 걸로 간주한다는 그런 법 규정이 있는데, 단협이나 이런 데 합의하면 그것이 그 간주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돼서 실제로는 한 9시간, 8시간 일함에도 불구하고 3시간 일하는 걸로 치자. 그렇게 되면 이게 간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용하거나 혹은 산학금 납부하는데 일하는 시간은 3시간, 4시간 정도 아니냐. 그런 논리로 이렇게 그 소정근로시간을 적게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바로 잡아서 실제 근로시간에 맞추도록 하는 것을 법에 아예 규정을 두자는 것이고요. 또 소정근로시간을 그렇게 단축할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임금이 단축 전 초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최저시급, 즉 그러니까 단축 전에 최저임금을 말하는 거죠. 예. 그 단축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에다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니까 결국 단축 전에 있었던 최저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그런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이렇게 꼼수를 좀 막아보자 이런 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상회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한다. 거꾸로는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 해당되는 게 맞다. 개념상으로도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최저임금은 소정근로 대가고 통상임금 소정근로 대가인데 최저임금 포함되면 통상임금 포함되는 게 맞겠죠. 다만 그 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 확인. 즉 최저임금의 비교임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 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이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것 법이 명시하자는 것이고요.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한다. 현재 장애가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 노동부가 인가를 했다는 조건하에 1년 단위로 인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저히 낮은 경우입니다. 현저히 낮은 경우. 일반적으로 낮은 경우는 아니고요.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노동부 인가를 조건으로 이제 적용을 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국가가 보호해야 될 의무를 방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도 헌법상 그 국가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도 국가가 보호 의무가 있는 거니까 최저임금 재해부제 삭제하고 다만 장애 정도에 따라 이제 가격된 분을 정부가 지급하는 걸 한다. 요거 제가 이제 민주노총 요구하는 걸 제가 그대로 옮긴 건데요. 아까 그 감액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참고를 말씀했는데 요거는 이제 장애에 따라서 뭐 적용 제외는 아니고 대신 감액 규정 도입하자 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제 장애로 인해서 현저히 근로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생산성 차질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이제 정부가 지급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장이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원문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인데 최단금처럼 최저임금 위반이 있는 사업장은 정부가 일단 지급하고 대신 그 사업장한테 부담금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서 최단금 제도 도입한 거지 않습니까? 같은 취지가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최저임금 제도도 비슷하게 시행하자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대장과 급여 명세에서 작성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부가금 얘기가 있었는데 부가금뿐 아니라 3배에서 10배 사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최저임금제가 이 최저임금 제도만으로는 사실은 바람과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회정책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공정거래위원장, 법무부 장관, 기재부, 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으로 하여금 올해 8월까지 대책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하라. 그래서 공정거래위는 원청이 인상분에 대한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 다음에 갑질 근정 방안, 그리고 적어도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 입찰 계약 시에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자동으로 이게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상가 임대료, 반값 임대료 실현 방안, 여러 가지 소상공인 보호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8월 한주일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될지 다들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딱 1시간인데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